왜 공부하는지를 알기 위해 공부한다. 공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학문, 소통, 겸손이라고 이야기했다. 논어에 실린 첫 페이지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라는 글이 있다. 공자는 군자에게는 학문, 소통, 겸손이라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특히 다사는 배우고 익히는 기쁨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공부란 새로운 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축적이다. 그래서 공부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공부 자체가 통쾌해진다.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 아이는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다. 요즘 새벽잠을 물리치고 새벽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까닭은 이러한 공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다사는 배우고 행함은 자신의 학문과 수양을 이루는 일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멀리서 좋은 것들이 찾아오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룬 성취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알아주지는 않으며 그에 대해 서운해 할 필요도 없다. 나를 평가하는 권한은 내가 아닌 남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까닭은 그 사람이 우둔해서일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모르는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더욱 정진해 나가는 동력으로 삼으면 된다. 다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공부는 나에게 무엇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지식은 있으나 머릿속에만 머무는 사람. 능력은 있으나 도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람.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높은 학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한 사람은 공부의 의미를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공부가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공부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과정이다. 그 결실이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어른스러움이란 기꺼이 나이다워지는 것이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주관을 바로 세웠으며 40에는 미혹되지 않았다.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에는 말을 듣는 법을 터득했고 70에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룬 수양의 단계를 예문과 같이 말했다. 공자의 삶에서 미루어 보면 이 예문의 내용을 조금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공자는 어릴 때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아버지와 형을 일찍 여윈 공자는 어린 시절부터 소년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 비록 어렵게 자랐지만 열심히 학문을 닦아 10살을 전후해서는 그 총명함이 이웃에 널리 알려졌고 15이 될 무렵에는 이미 학문으로 이름을 떨칠 정도가 되었다. 바로 이때 공자는 자기 삶의 목적이 학문에 있음을 분명히 정했다. 그리고 73세로 삶을 마칠 때까지 공부를 계속했다. 곤궁할 때나 부귀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을 그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학문의 뜻을 둔 것이다. 공자는 19에 혼인했고 청년 시절에는 창고지기와 목장지기의 처지를 겪기도 했다. 고되고 사람들에게 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일이지만 공자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공자는 어머니를 여행 24세, 제자들을 모아 후진 양성에 힘썼고 30이 되면서 독립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었다. 학문과 수양의 경지를 세상에 떨쳐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고 수많은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그를 찾았다. 그리고 인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문으로 관직으로 끊임없이 노력했다. 30에 분명한 주관을 세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확고한 학문과 뚜렷한 주관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웠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40에 이른 미혹의 경지다. 관직을 잃고 천하를 주유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세상의 부귀나 곤궁도 하늘의 뜻이라는 것을 공자는 분명히 깨달았다. 이처럼 천명을 알게 되면 그 어떤 곤궁에 처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교만하지 않고 예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당연히 그 어떤 말을 듣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다. 독서는 만 권을 읽듯 한 권을 새기듯 읽는 것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 학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배움과 생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명한 구절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자지 않고 생각해봤으나 유익함이 없었다. 배우는 것만 못하다라고 했다. 공자는 생각하되 아무 유익함이 없으면 일을 그만둘 뿐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배움을 얻으려고 했을까? 배움이란 스스로 옛 경전에 있는 선왕의 도를 두루 읽어 가르침을 얻는 것이지 스승으로부터 그를 전수받는 것만을 이르지 않는다. 다사는 단순히 스승으로부터 배움을 얻는 것은 어린아이의 학문이니 어른이라면 폭넓은 독서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학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논어와 중용 등에 실려 있는 중요한 공부의 방법인 박학에 해당한다. 하지만 박학에는 반드시 깊은 생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배움에 이러한 뒷받침이 없다면 오직 경전 해석에만 매달릴 뿐 자신의 학문을 정립할 수도 바른 학문이 무엇인지 밝게 살피기도 어렵다. 다사는 배움과 생각의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할 때에만 공부는 완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우리가 공부에 대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그 지식의 명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당연히 삶에 적용하거나 일에 활용하기도 어렵다. 지식은 많으나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아무런 지식 기반 없이 생각에만 깊이 빠진다면 얕은 생각에 그치고 만다. 즉, 이것저것 배우고 익히는 것만 많고 시작도 해보지 못하는 일이 태반일 것이다. 다사는 지식을 쌓는 것과 사유를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초서독서법이다. 초서독서법은 단순히 글을 읽으며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뽑아 글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빠른 독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부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기록해둔 내용은 앞으로도 새로운 책을 쓸 때마다 좋은 자료가 된다. 따로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기에 지필의 이처럼 좋은 방법은 없다. 책을 읽으며 함께 받았으면 종이가 아니라 몸에 책이 새겨진다. 사람답게 쓰기 위해서는 사람답게 벌어야 한다. 부귀함은 누구나 바라지만 올바른 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빈천함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올바르지 않은 도로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중에도 인을 어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급박한 때라도 인에 의해서 대처해야 하고 아무리 위태로울 때라도 인에 근거해야 한다. 부귀와 명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한다. 흔히 공자와 같은 수도자들은 부와 명예를 멀리 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할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예문은 부와 명예를 멀리하는 경고가 아니라 올바른 도리에 어긋나는 부와 명예를 누려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빈천이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온갖 편법과 불의를 써서 벗어나느니 차라리 빈천에 머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당시 많은 유학자들은 도에 맞게 행했는데도 빈천하게 되었다면 그 빈천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석했지만 다산의 해석은 조금 달랐다. 빈천은 그 도에 맞게 벗어나야 하는데 올바른 도리에 맞게 행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득이 버리지 않을 뿐이다라고 해석했다. 다른 유학자들의 해석이 빈천을 받아들여야 한다의 방점이 찍혔다면 다산의 해석은 빈천에서 벗어나야 하다의 방점이 찍혔다. 당시 풍조는 집안이 몰락해 밥을 굶을 지언정 선비라면 이른바 천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다산이 보기에 가족들이 밥을 굶더라도 뒷짐을 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태도는 그저 미련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도리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까닭은 올바른 도리란 신분에 매여 신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예문에서 올바른 도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인이다. 공자는 인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을 추구했고 개인의 수양 역시 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가르쳤다. 인이란 세상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인을 이룬다는 것은
각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부귀를 취하는 것도, 빈천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이란 바로 사랑이다. 현명한 사람은 친밀할수록 공경할 줄 알고 두려울수록 사랑할 줄 안다. 자공이 물었다. 널리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할 수 있다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어찌 인에 그치겠는가? 반드시 성의로다. 요수님금도 이를 근심으로 여겼다. 무릇 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남도 뜻을 이루게 해준다. 가까이서 비유를 취하면 그것이 인을 이루는 방법이다. 예문에서 자공은 인의 실천에 대해 묻고 있다.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난과 곤궁에서 구제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겁으로서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고 싶지만 그것을 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이다. 이 물음의 공자는 그것은 인의 차원이 아니라 성이다 라고 대답했다. 여기서의 성이란 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가리키는 말로 탁월함과 성인으로 추앙받는 요임금과 순임금마저도 쉽게 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다사는 인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근본은 효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 간의 우애라고 말했다. 이는 전체를 몰아서 부르는 명칭이고 효제는 나눠서 부르는 세부 조목이다. 인이 효제로부터 비롯되므로 효제는 인의 근본이 된다. 효제가 모든 인간 도리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공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제하는 일을 근심했다고 하면 다사는 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효제부터 제대로 실천할 것을 권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고 가장 편안한 존재이면서도 또 가장 번거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심코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받는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난 후 가장 오랜 동안 많은 후회가 남는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옛 현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것이다. 사랑의 근본은 바로 가족이다.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사랑을 인을 논할 수 없다.